순남은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강남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경희야, 나다. 어머님이세요.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어르신이 계시기엔 좀 그래요? 엄마,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으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닥쳐. 내가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230억 원 철거, 보상금 통지서. 이 230억 원? 너희들이 돈 때문에 나를 찾는 건지 아니면 걱정돼서 찾는 건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엄마, 저희 완전히 망했어요. 친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래, 버릴 수 있어.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76세 할머니가 230억 원을 숨기고 자식들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남은 낡은 국그릇을 들고 찬물에 담갔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릇 바닥에 붙은 밥알을 긁어내며 순남은 마지막으로 이 그릇을 씻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그릇 니들 어릴 때 쓰던 건데 뭐하러 챙기냐, 그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부엌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 변두리 노후 주택가, 곧 철거될 이 집에서 순남이 홀로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셋 중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이사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새놈 다 이 그릇으로 밥 먹고 컸는데 순남은 그릇을 천천히 닦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들 태식이가 감기에 걸려 울 때 이 그릇에 미음을 끓여 먹였던 기억, 둘째 아들 태훈이가 나도 형만큼 키 클 거야 하면서 밥그릇을 껴안고 먹던 모습, 막내딸 미경이가 밥 남기면 벌 받아요 하며 마지막 밥알까지 깨끗하게 먹던 착한 모습들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철거 통보일에 자식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사흘 전에 미리 말했는데 오늘이 이사 나가는 날이라고. 순남은 사흘 전에 자식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집이 철거돼서 이사 나가야 해. 태훈아, 엄마 집이 없어져. 미경아, 엄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 없어서요. 그때 순남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잃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당장 달려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미경이마저 엄마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순남은 전화기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두 놈 대학 보내고 미경이까지 시집 보냈지 고작 짐 싸는 날도 혼자구나.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를 싸고 공장에서 10시간씩 일하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던 것이 벌써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결혼할 때는 혼수까지 제대로 챙겨 보내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바느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애들만 잘 되면 돼.
나중에 애들이 효도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텼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값을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죽어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허실이었네. 순남은 부엌벽에 붙여놓았던 자식들의 졸업사진을 떼어내었습니다. 태식이의 대학교 졸업사진, 태훈이의 회사 입사 기념사진, 미경이의 결혼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식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식들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 편만 들고 지금은 힘들어서 나중에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순남은 사진들을 작은 손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방 안에서 보상금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2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230억 원, 이렇게 큰 돈이. 순남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생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 둘에게 각각 50억씩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도 충분히 나누어 주고 손자 손녀들까지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순남은 잠깐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돈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한다면 어떨까? 아마 태식이와 태훈이는 당장 달려와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할 것입니다. 미경이도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통지서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지. 그래야 진짜 마음을 보지. 순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 가장 낡고 구겨진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고 헝클어뜨려 놓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으니 정말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애들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보자. 돈 없는 엄마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순남은 이 거대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자식들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가난해 보이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할지 아니면 귀찮아하며 내쫓을지. 특히 그동안 자신을 소홀히 대했던 아들 둘이 진짜 마음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남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첫째 아들 태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 바빠서요. 엄마가 갈 곳이 없어.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집이 좀 복잡해서요. 일단 와보세요. 순남은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이 복잡하다는 말의 진짜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순남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여 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따리 하나 겨우 챙겨 나왔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와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순남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뒤돌아보니 40여 년을 살았던 집이 저물어가는 석양빛에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순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결연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자식들과의 진짜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230억 원의 비밀을 품은 채 첫째 아들 태식이네 강남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남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 안에서 순남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에 구겨진 치마,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 정말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태식이가 어떻게 나올지 보자. 강남역에서 내린 순남은 택시를 탔습니다. 첫째 아들 태식이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평수로 40평이 넘는 아파트로 순남이 평생 살았던 집보다 몇 배나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순남은 205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후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경희가 나타났습니다. 경희는 집에서 입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순남의 모습을 보자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세요? 경희는 순남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거지라도 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경희야, 나다. 순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순남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뜯어보더니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이게 무슨 왜 이런 차림으로? 경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이 철거돼서 갈 곳이 없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태식이한테 전화했는데. 경희는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반만 열어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순남이 들어올까봐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집 청소 막 끝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어서. 그럼 구석에라도. 아니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어르신이 계시기엔 좀 그래요. 경희는 순남의 낡은 옷과 보따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순남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태식이 올 때까지만. 그것도 곤란해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경희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순남의 행색이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12살 손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게임 한 판 더 해도 돼?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경희가 했던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순남이 손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는 순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민준이는 순남의 차림새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본 할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들어가. 경희가 아이를 재빨리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순남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바로 그때 집 안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현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경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순남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식아. 순남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태식은 집에서 입는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순남의 모습을 보더니 당황을 넘어 거의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태식의 첫마디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집이 없어져서 갈 곳이 없어. 하룻밤만. 엄마, 전화로 미리 말씀하시죠.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했잖아. 바쁘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경희도 당황스럽고. 태식은 아내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의 당황스러움을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닥에서라도 하룻밤만. 엄마. 태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으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순남은 아들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엄마, 태훈이한테 가보세요. 태훈이네가 더 여유 있을 거예요. 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형이야. 엄마가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응, 집이 철거됐다고 너네가 좀 받으려.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들어. 전화 너머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농담하지 마. 엄마가 그런 꼴로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해?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 두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체면 타령을 하는 것을 들은 순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순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식과 경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가 갈 곳 없다는데 체면이 더 중요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태식은 여전히 이웃들의 시선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보상금 통지서를 생각했습니다. 230억 원. 만약 이 돈 이야기를 하면 태식과 경희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남은 참았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어. 순남은 보따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상관하지 마. 체면 깎이는 엄마는 이제 없는 셈쳐. 순남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하지만 순남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순남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태훈이네 가자. 그것도 마찬가지일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남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30억 원의 비밀은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순남은 택시 안에서 눈물을 닦으며 둘째 아들 태훈이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운전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태훈이네는 강남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첫째가 저러면 둘째는 다를까? 순남은 가슴속 보상금 통지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30억 원. 이 돈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태훈이네 아파트에 도착한 순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902 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둘째 며느리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선희는 순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남의 낡은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리고 왜 이런 차림으로? 선희야, 집이 철거돼서 갈 곳이 없어. 며칠만 있어도 될까?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명백한 불쾌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순남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선희는 즉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순남이 뭔가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소파에 잠깐만요. 선희는 급히 소파 위에 깨끗한 수건을 깔았습니다. 순남의 낡은 옷이 소파에 닿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앉았습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선희는 의무적으로 묻는 투였습니다. 고마워. 순남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비싸 보이는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물을 가져오면서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빠네는 안 가보셨어요? 갔다 왔어. 체면 깎인다고 안 된다더라. 선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오빠네가 거절해서 자신들에게 온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희는 벽시계를 보더니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훈 씨가 곧 들어올 시간인데 일단 태훈 씨랑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훈은 거실에 있는 순남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이게 무슨... 태훈아, 집이 철거돼서. 엄마, 형네는 안 가보셨어요? 태훈은 순남의 설명도 다 듣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갔다 왔어. 안 된다더라. 태훈과 선희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이 떠넘겼네라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태훈이 소파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좁아요. 방도 하나뿐이고 화장실도 하나뿐이고 어르신이 계시기엔 너무 불편하세요. 선희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 형편도 정말 빠듯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르신까지 모시기에는 밥 한 그릇 더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순남이 물었지만 선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비, 의료비,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태훈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선희가 요즘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집에 누군가 더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선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정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하셨거든요. 순남은 이 모든 게 자신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선희가 마치 좋은 아이디어라도 떠올린 것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어떠세요? 요양원? 네. 요즘 정말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태훈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선희가 더욱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100배 나으세요. 여기는 어르신이 생활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내가 그렇게 짐이야?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선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순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어머님, 방해라는 게 아니라. 닥쳐. 순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훈과 선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이게 보답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태훈은 여전히 체면만 걱정했습니다. 선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남은 가슴속 보상금 통지서를 생각했습니다. 230억 원. 이 돈만 말하면 저 두 사람은 무릎 꿇고 빌 것입니다. 하지만 순남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알겠어. 이제 정말 알겠어. 순남은 일어서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미경이한테 갈 거야. 딸이라도 다르겠지. 태훈과 선희는 눈에 띄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이네가 훨씬 좋을 거예요. 미경이가 마음씨도 좋고. 선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남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미경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태훈의 인사말도 공허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남의 뒤에서 태훈과 선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휴, 정말 곤란할 뻔했네. 미경이가 알아서 하겠지. 딸이니까. 다행이야. 우리 집에 계시면 정말 답답했을 텐데. 순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너만은 제발 다르게 해줘. 너만은. 순남은 막내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반지하에 사는 딸의 집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230억 원의 비밀을 품은 채 마지막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순남은 택시 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막내딸 미경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미경이네는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만은 엄마 마음 알아주겠지? 순남은 가슴속 보상금 통지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30억 원. 하지만 아직은 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택시가 골목길에 들어서자 순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반지하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미경이네 집 앞에 도착한 순남은 작은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막내딸 미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미경은 순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당황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순남은 미경의 따뜻한 반응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사실 어젯밤에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새벽에라도 가려고 했는데 준우가 갑자기 40도 열이 나서 응급실에 밤새 있었거든요. 순남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경이는 연락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순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좁았습니다. 거실 겸 부엌이 고작 6평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벽 곳곳에 보였고 습기 때문에 키키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미경은 순남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순남은 집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니. 오빠들네는 안 가보셨어요? 갔다 왔어. 둘 다 안 된다더라.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들이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요. 특히 태식 오빠는 강남에서 그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체면 깎인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더라. 엄마 오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는데 잘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미경의 남편 성호가 나왔습니다. 성호는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것 같았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호는 순남을 보고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성호야, 고생 많네. 미경이 성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들이 그러셨다고요? 이해할 수 없네요. 성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정말 좁고 열악하긴 하지만 일단 계세요. 성호의 말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경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집에 변변한 게 없어서. 미경은 부끄러워하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나마 달걀 2개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경아, 괜찮어. 이것만 해도 고마워. 식사 중에 초등학생인 외손자 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어젯밤 고열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네. 준우는 순남을 보고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남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들 중에서 이렇게 할머니를 반겨준 아이는 준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오셔서 좋지? 미경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그 순간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경과 성호는 조용히 부엌에서 대화했습니다. 순남은 들릴까봐 작은 소리로 하는 그들의 대화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그래도 어머니인데 우리 집이 이 꼴인데? 아이들도 2이나 있고 당신 일도 불안정하고 알아. 하지만 오빠들이 거부하셨으니까 우리도 솔직히 힘들잖아. 생활비도 빠듯한데. 순남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결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어, 미경아. 일 가거라. 미경이 출근한 후 순남은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에서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자신까지 있으면 정말 숨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습기 때문에 찬장 뒤쪽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경이가 살고 있었구나. 저녁에 미경이 돌아왔을 때 순남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며칠만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게. 엄마,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엄마가 다 알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순남은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려운데도 어머니를 내칠 수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순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좁죠? 그래도 따뜻해. 할머니, 엄마가 어제 울었어요. 외삼촌들이 할머니를 안 받아줘서 속상하다고.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계속 살아요.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순남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 밤 순남은 가슴속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보았습니다. 230억 원.
이 돈이면 미경이 가족이 이런 곳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들들과 달리 미경이만은 진짜 자식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순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이 착한 딸과 손자들에게 진짜 선물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순남은 며칠 동안 미경이네에서 지내면서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미경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마트 파트타임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둘 다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래도 순남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경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도 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점점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각종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요금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왔네요. 가스비도 8만 원이나 나왔고 어떡하지? 성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야근을 더해서라도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용직이라 언제 일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화장실에 가다가 미경과 성호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계시니까 생활비가 더 들어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형님들이 받아주지 않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애들 키우기도 빠듯한데 준우 학원비도 밀렸고 준이 교복값도 아직 못 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도 못 버텨요. 순남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도 결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 엄마, 왜 그러세요? 여기 불편하세요? 미경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젯밤 대화 다 들었어.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어, 미경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좋아요. 미경은 급하게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자 큰아들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고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미경아.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정말 열악하네. 오빠, 우리는 이게 최선이에요. 태식은 순남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찾느라 고생했어요. 태식아. 엄마,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되죠. 우리 가문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 건강에도 안 좋고. 태식의 말에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어머니를 거절해놓고 와서 체면 이야기를 해요? 미경아, 너도 현실을 봐.
엄마가 여기 계시면 너희도 힘들고 엄마도 불편하시잖아. 이 좁은 곳에서 5명이 어떻게 살아? 태식은 집안의 낡은 가구들과 곰팡이 핀 벽을 훑어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경이네 형편도 어려우니까 엄마 모시기 힘들잖아. 태식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100만 원이야. 엄마 요양원 보내는데 쓰라고. 순남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제대로 나오고 여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태식의 말에 미경이 분노했습니다. 오빠, 정말 너무하네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그것도 100만 원으로? 미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계속 모실 수 있어? 이 좁은 곳에서?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너희 생활도 팍팍해지고. 바로 그때 둘째 아들 태훈도 나타났습니다. 태훈도 깔끔한 차림에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 찾았네. 태훈이까지. 태훈도 태식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의료진도 있고 또래분들도 계시고 혼자 외로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면회 갈게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두 아들이 합세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자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앞에서 해요? 어머니가 평생 형님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미경아, 과거 이야기는 그만해. 지금이 중요하지.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너희도 부담 안 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태식의 냉정한 말에 태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요양원이 답이야. 순남은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다 그만해. 순남이 큰 소리로 외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되어서 엄마를 어디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 100만 원으로 엄마를 처리하려고.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순남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엄마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진실을 말해주겠어. 엄마, 뭐가 진실이에요? 순남은 가슴속에서 보상금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통지서를 펼쳤습니다. 이거야. 230억 원 철거 보상금 통지서. 태식과 태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통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230억 원? 그래. 엄마 집이 철거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야. 230억 원. 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진짜 마음을 보려고 했지.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찾는 건지. 순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체면 깎인다고 쫓아내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고 100만 원으로 엄마를 처리하려고 하고. 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닥쳐. 순남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제 이 돈의 진짜 주인을 정할 거야. 순남은 통지서를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과 태훈이 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순남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230억 원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식과 태훈이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순남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알게 된 순간 두 아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태식이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태훈도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순남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자고 100만 원으로 처리하자고 했잖아.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여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태식의 아내 경희와 태훈의 아내 선희가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계셨구나. 경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급하게 왔어요. 선희도 뒤따라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순남의 모습을 보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경희가 순남의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선희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효부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순남은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역겨워했습니다. 너희들도 왔구나.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희는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경희가 말하다가 남편 태식이 보상금 통지서를 보여주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230억 원. 선희도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너희들이 언제 걱정했어? 순남은 경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체면 깎인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르신이 계시기엔 좀 그렇다고. 경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당황? 거짓말하지 마. 소파에 수건까지 깔았잖아. 순남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 말한 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순남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든 걸 보상해 드릴게요. 강남에 더 좋은 집을 구해드리고 용돈도 매달 드리고. 그래요. 어머님 전용방도 마련해 드리고 간병인도 모셔드릴게요. 경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230억 원 때문이지. 태훈과 선희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도 리모델링해서 어머님 방을 제일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안마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릴게요. 순남은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역겹다. 너희들 정말 역겨워. 엄마, 돈 없을 때는 짐 취급하더니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자효부 되겠다고. 순남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봤지? 저것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미경은 형님들과 형수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워했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그때 태식이 무릎을 꿇으며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만 모실게요. 매일 병원도 모시고 산책도 같이 하고. 저도요. 파트타임 그만두고 어머님 전담으로 모실게요. 경희도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역겹다고 했잖아.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태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후회? 언제부터? 순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30억 원 알고 나서부터지. 네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남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상속 서류 작성해서 이 돈은 미경이가 받게 할 거야. 엄마 안 돼요. 태식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 전화 주세요. 손 떼. 순남과 태식이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자 미경이 나섰습니다. 오빠,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요? 미경아, 너는 빠져.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가족? 어머니 쫓아낸 게 가족이에요? 미경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경희가 갑자기 미경에게 화를 냈습니다. 미경아, 어머님을 꼬신 거지? 이런 좁은 집에 모셔놓고 동정심 유발해서. 뭐라고요? 미경이 분노했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머님이 갑자기 너만 편든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내가 뭔가 했을 거야. 경희의 말에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미경이가 어머님한테 우리 험담했을 거야. 순남은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 저희 말이 맞잖아요. 미경이가 분명히. 닥쳐. 순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경이가 뭘 했다고? 가난한데도 엄마를 따뜻하게 맞아준 게 죄야? 어머님, 너희들은 돈 없는 엄마 쫓아냈으면서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는 게 정상이야? 순남은 네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너희들과는 인연을 끊을 거야. 엄마, 어머님. 네 사람이 동시에 외쳤지만 순남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순남입니다. 긴급한 상속 서류 작성 건으로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급합니다. 순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태식과 태우는 절망에 빠졌고 경희와 선희는 미경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230억 원을 둘러싼 가족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남이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자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식, 태훈, 경희, 선희 네 사람 모두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경희가 순남의 발목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하지만 순남은 경희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야? 어르신이 계시기엔 좀 그렇다고 한 게. 어머님, 소파에 수건 깔고 체면 깎인다고 하고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게 실수야. 순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태식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순간적으로 저희도 당황해서. 당황?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잖아. 순남은 태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돈 없는 엄마가 짐이었어. 인정해.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변호사 김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순남이 급하게 불렀더니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남 여사님. 급하게 연락 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제 자식들인데. 순남이 소개하려 하자 태식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뭐라고?
순남이 분노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셔서 판단력이 좀. 태식의 말에 김 변호사는 순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왜 괜찮지 않아요? 순남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자식이 지금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어요. 태훈도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서류 작성은 좀 미뤄주시면. 선희도 끼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무슨 소리예요? 순남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해요? 내 돈을 내가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시면. 경희가 말하려 하자 순남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신이 멀쩡한지 확인해 보세요. 순남은 김 변호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남이고 올해 76세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 230억 원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막내딸 미경이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남은 김 변호사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냉대했는지, 며느리들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리고 막내딸만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제가 일부러 가난한 행색으로 가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들 둘과 며느리들은 저를 짐으로 생각했고 막내딸만 진심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 보이시고요. 태식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증언하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닥치세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면 가족이라도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태식과 태우는 절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230억 원 전액을 막내딸 미경 씨에게 상속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남이 확답했습니다. 엄마. 태식과 태훈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순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교육, 결혼 자금, 그리고 엄마의 사랑까지. 엄마, 그래도 저희도 아들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 순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은 어떡해요? 할머니 재산 하나도 못 받으면. 내 아이들.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던 그 아이들. 순남은 경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걸 싫어하더니 이제 와서 할머니 재산은 받고 싶어? 선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남은 이미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공증만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태식이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순남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씩은 줄게. 정말요? 네 사람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순남은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아, 너한테는 체면을 줄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엄마, 태훈아, 너한테는 현실을 줄게.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태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남은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희야, 너한테는 깨끗한 소파를 줄게. 수건 깔 필요 없게. 선이야, 너한테는 좋은 요양원 정보를 줄게. 나중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쓰라고. 네 사람은 순남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공증 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순남은 미경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미경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태식, 태훈과 그 아내들은 절망에 빠진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230억 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증 사무소에서 상속 서류가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30억 원은 법적으로 미경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순남은 그 자리에서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로부터 석 달 후 미경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성우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들은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희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요. 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들 많이 불러라. 순남은 넓은 거실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태훈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남이 미경과 함께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순남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의 말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아,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저희 완전히 망했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잘렸어요. 경희랑도 이혼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순남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저희를 상속에서 제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경희 부모님도 등을 돌렸어요. 태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남은 태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양원은 안 가고? 엄마, 100만 원으로 처리되기는 싫어. 순남의 날카로운 말에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백화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 사람들이 다 봐. 엄마가 도와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태식은 백화점 바닥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230억 원이나 있으면서 친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은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버릴 수 있어.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 일어서라. 창피하게. 하지만 태식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나타나 태식을 끌어냈습니다. 미경이 순남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런 게 내 아들이었다니. 순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태훈이 미경의 집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오빠다. 제발 문 좀 열어줘. 태훈은 집 앞에서 밤낮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람이에요.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순남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훈아, 그만 가라. 경찰 불러. 엄마,
선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태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제 현실을 보세요. 하지만 순남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태훈을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순남은 미경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제 아들들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이고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확답했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남은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희가 순남을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식이가 사채업자들한테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돈 빌려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어머님 유산 받을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경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면 태식이가 죽어요. 하지만 순남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빌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경희 씨도 그때 뭐라고 했나? 어르신이 계시기엔 좀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머님 찾아. 경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가.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순남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태훈에 대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사고를 내서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들이. 미경아. 순남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어.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또 똑같이 행동해. 하지만 엄마가 평생 경험으로 배운 거야. 진짜 후회하는 사람과 돈 때문에 후회하는 척하는 사람은 달라.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이와 태훈이는 돈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엄마를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날 밤 순남은 손자 준우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남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죠?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순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행복해. 몇 달이 더 지나고 순남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했습니다. 태식과 태우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순남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의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남은 발코니에서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230억 원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어.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알게 해준 거였어. 순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고 착한 딸은 마땅히 받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복잡한 이야기였죠. 부모님의 진짜 마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남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